이제 여러분들 이 이항법을 쓰면요. 노동력이 감소가 돼요. 노동력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력은 증가한다. 생산력은 증가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잡초 제거, 김맥이죠. 그 김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참 잡초 제거가 정말 힘든데 이렇게 줄을 쭉 맞춰가지고 이 이항법을 쓰면 훨씬 편하게 생산력을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이 생산력도 향상된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이건 이거 획기적이죠. 획기적인 어떤 그런 농법이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면 노동력이 감소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농민층의 분화라고 하는 결과를 또 가져옵니다. 농민층의 분화. 자, 요건 제가 이제 사회 파트 가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층의 분화는 뭐냐면 농민들 중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으니까 그 1명은 뭐가 될까요? 이 1명은 돈을 좀 많이 벌 겁니다. 그죠?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니까. 근데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4명은 이제 토지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조선 전기까지 여러분들, 조선 전기까지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농민들은, 대부분의 기층 민중들은 이 토지에 속박되어 있었어요. 그 토지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이 노동력이 이항법을 통해서 줄어들면서 이제 농민들이 드디어 토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양대 축이 있죠.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양대 축이 뭐냐면 바로 자본과 노동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본가, 돈을 대는 자본가와 그 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자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농민이에요. 이 농민들이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야 이들이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노동자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야 자본주의 사회가 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그러면 이 농민들이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떨어져 나오게 된 그 계기가 뭐냐? 이게 바로 이항법. 노동력 감소를 통해서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니까 나머지 4명은 토지에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 임노동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형 분홍 1명, 그 경영형 분홍과 나머지 4명은 임노동자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조선 후기 경제 파트를 볼 때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런 어떤 연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초점 맞춰 보야 된다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역사학자들이 공부했던 것도 바로 여기 초점 맞춰 공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농민층의 분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광작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광작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넓을 광자예요.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1명이 넓은 토지를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항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 광작 경영하는 사람은 바로 경영형 분홍이 되겠죠. 이 농민층 분화와 맞물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항법은 말이죠. 이게 이제 조선 후기 사회를 또 많이 바꿔놓을 거예요. 이건 제가 사회 파트 가면 설명드릴 겁니다. 염두에 두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서 이항법이 이게 보편화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쌀이 말이죠. 이 쌀이 상품화가 됩니다. 쌀이 상품화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고대, 중세,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급자족을 위한 생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항법이 들어오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자급자족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물이 되는 거예요. 잉여물. 남는다는 얘기죠. 그 남는 쌀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필요로 한 무언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라고 하는 게 조선 전까지만 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자급자족의 수단이었다면 조선 후기 오면요. 이제 그 쌀이 하나의 화폐 기능을 담당하면서 이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양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쌀이 상품화되면서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니까 이 쌀의 상품화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밭을 논으로 바꾸는 밭을 논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쌀 농사하면 농사 지으면 돈 버니까요. 물론 이 상품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밭들은 계속 상품 작물 재배하겠죠. 이제 그 외에 어떤 밭들 있잖아요. 그런 밭들은 이렇게 논농사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렇게 이양법이 보편화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배경은 뭐냐면 그만큼 조선 전기에 이 꺼리던 게 뭐냐면 이 물이죠. 물을 이렇게 가둘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기에 이게 보편화될 수 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저수지의 축조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제가 이제 그래프라든지 이 저수지 요거 기술 이게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봤는데, 일단 요거 해석을 한번 볼게요. 지금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원장부 결수예요. 그러니까 양안, 토지 대장이거든요.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적어 놓은 원장부, 양안에 기록되어 있는 결수, 땅의 크기라는 얘기죠. 땅의 어떤 그 몇 결이 있느냐, 요걸 조사해 놓은 건데, 실제로 그 토지에서 세금이 나오는 수세 결수는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부 결수와 실제 수세 결수의 그 차이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되겠죠. 적어야 그게 원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될 그런 면적의 토지에서는 세금을 충분히 걷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일단 원장부 결수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왕은 어느 왕일까요? 네, 여기 세종. 와, 1등입니다. 1등. 네, 당첨되었습니다. 1등. 세종이 그냥 세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뭐 훈민정음 창제. 이래서 세종. 이건 아니고요. 뭐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세종은요. 네. 이게 원장부 결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농민들도 잘 살았고 그만큼 또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확보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게다가 여러분 다른 데를 보세요. 지금 세종 다음에 선조 때